고르바초프 시절부터 빠르게 그 자본주의에 눈을 뜬 올리가르히가 엘진 정부가 완전한 자본주의를 도입하자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세력을 더더욱더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벌어온 돈을 더 불리는 방법으로 이것을 세우는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은행? 맞습니다. 당시 은행을 세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은행 설립을 위한 법정 준비금은 50만 루블이었는데 1989년만 해도 현재 가치로 약 26억 원 정도 있으면 은행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한 해 뒤인 1990년엔 현재 가치로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10분의 1의 돈만 있어도 은행을 세우는 게 네? 가능해진 와. 것이죠. 2억으로 은행 하나를 차릴 수 있다고요? 예. 그러자 소련이 붕괴된 뒤에 올리가르히는 싼 값으로 은행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개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은행을 1,400개 세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확장하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든 일단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은행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행 세운다고 돈을 벌어요? 당시 엘친 정부는 은행 감독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따서 올리가르히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각종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을 부추겨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1993년 연평균 이자율이 7%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그 매월 25%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매월? 때 매월. 은행에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죠, 계속. 손해죠 그냥. 좀 예, 예. 어렵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예금자에게는 이득이 없었죠. 하지만 올리가르히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을 부추겨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만든 거예요. 릴레 씨, 올리가르히는 은행 자본을 가지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었죠? 또 이제 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경제가 열려 있으니까 달러도 러시아에 들어갔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루벨이었던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바로 이번 주에 주말에 1달러가 100루벨이 돼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루벨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환전하면서 계속 어마어마한 루블화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민의 푼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민의 푼돈보다? 국가의 돈? 맞습니다. 바로 정부 부처가 굴리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그 민간은행은 국가기관의 돈을 위탁받는 기능을 했는데 올리가르히는 고위 관료한테 뇌물을 주고요. 그 해당 부처의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부의 돈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번 대표적인 올리가르히가 있었는데 모스크바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도시의 그 자금을 끌어들였던 블라디미르 구신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신스키는 청년 시절에 암시장에서 외국 물건을 팔면서 돈의 맛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모스크바 시장이 의회에 있던 시절부터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장에 취임하게 되니까 구신스키가 세운 은행에 모스크바 시의 자금을 다 몰아주었고요. 구신스키는 그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 국채 등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또한 이 돈으로 건설 회사도 설립했는데 역시 그 시장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모스크바의 수많은 건물 공사를 수주해서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농상까지 섭렵을. 예. 건설업을 했네 또. 예,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는 결국 자기의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서민의 피 같은 돈은 물론이고 부패한 정권과 함께 나라의 돈을 이용해서 거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김지영 교수님, 이 시기에 러시아에 처음 도입된 게 따로 있다면서요? 네, 1994년에요. 러시아 최초로 이제 ATM 기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걸 도입한 사람은 바로 이 구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 ATM 기기가 깔렸고요. 네. 그럼 개인 카드가 생긴 건가요? 생기기 시작한 거죠. 카드, 신용카드. 네. 이렇게 은행을 통해 자금줄을 얻은 올리가르히는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올리가르히는 러시아의 부를 장악하는 새로운 방법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데요. 바로 국영 기업을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영 기업을요? 예. 당시 옐친 정부는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국영 기업을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민영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죠.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옐친 정부는 러시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그 제도란 바로 바우처, 즉 일종의 그 주식 매입 증서를 전 국민에게 뿌리는 것이었어요. 바우처? 바우처는 이렇게 쿠폰 형태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무료 아니면 싼 값에 배포를 했습니다. 만 무슨 뭔데? 만 루블. 예, 만 루블. 이건 이 바우처가 1만 루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약 19만 원에 해당한다는 뜻이었고요. 이 가격 안에서 민영화 시장에 나온 여러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옐친은 이 바우처야말로 러시아 국민 모두가 자유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선전을 했고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민영화의 정당성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좀 기대에 부풀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예.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당시만 해도 대부분 러시아 국민들은 주식이란 게 뭔지 그치. 전혀 몰랐던 거예요. 주식이 뭐고 배당이 네. 뭐고. 바우처를 막대한 규모로 모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연 누구였을까요? 올리가르히. 올리가르. 예, 바로 올리가르히였습니다. 이들은 그 서민과 달리 바우처를 얻어야 기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올리가르히는 바우처 쟁탈전에 나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당시에 벌어졌는지 상황을 취재한 기사가 있습니다. 바우처마다 싸움이 벌어졌고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였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찰, 폭력배 등을 동원하는 온갖 방법을 이용했다. 협력하지 않던 사람들은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살인까지요? 예, 이렇게 그 올리가르히는 바우처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속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버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뜻을 이루었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치러져야 될 국영 기업의 매각 과정이 올리가르히에 의해서 은밀하고 아주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굳이 그러면 바우처 제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올리가르히만 부자가 더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바우처를 사들인 올리가르히가 중소기업의 주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들의 욕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올리가르히는 금융, 산업, 통신, 미디어 등 국가적 이권을 독식할 수 있는 거대 국영기업까지 탐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옐친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1996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옐친이 재선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옐친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바닥이겠죠. 지금 민심이 무슨 살기가 힘든데.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옐친의 지지율이 단 8%, 야, 한 자리 숫자를 기록했어요. 최악의 대통령이네. 예. 심각하네. 근데 거기다가 희망을 건 올리가르히도 대단하네요. 예. 그런데 옐친의 재선에는 지지율 이외에 또 하나 걸림돌이 있었어요. 나이? 건강? 건강인데 건강을 해치게 되는 주범. 술. 맞습니다. 술입니다. 옐친이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역시 보드카의 나라. 예,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공식 행사에서도 자주 술에 취해가지고 러시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는데요. 그 한 예가 1994년 9월에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을 하려고 아일랜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옐친이 근데 비행기 안에서 보드카를 너무 마셔가지고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회담
수정 못했어요? 그렇죠. 당시 공항에는 이 군악대도 있었고 아일랜드 총리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옐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짜 옐친을 민폐다. 태운 비행기는 그대로 모스크바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에이 그러면은 뭐 가망이 없네. 또이 사건은 옐친이 외교 결례를 저지른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옐친은 5년 전에 모스크바 한복판에 탱크에 올라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연하게 외쳤던 그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김주영 교수님, 옐친에게 또 다른 문제가 혹시 있었나요? 옐친이 아주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심근경색이었는데요. 당시 옐친 측근들은 본인이 재선을 포기하고 최측근을 후계자로 세울 거라고 예상했을 정도로 건강이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또 재선을 도전하는 이유는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 이유 말고는 없는 거지 뭐. 사실상 이렇게 옐친의 이미지가 이 정도로 그 땅에 떨어져가고 있던 이때 민중의 불만을 등에 업고 다시 부활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당원들이었죠. 소련 붕괴 뒤에 거센 개혁의 흐름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이 공산당원들이 드디어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 개방하다가 다 예. 망했으니 돌아가자 그렇죠. 이거네요. 그 결과 1995년 12월에 치러진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이 공산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제1당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 옐친 정부의 여당은 3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이 얼마나 큰 원망을 품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공산당에서 이 옐친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있었어요? 예, 당시 그 개인 소유의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나라의 것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공산당 당대표 옌나디 주가노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급부상하게 되죠. 이 주가노프는 실제로 총선거에서 공산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니까 바로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죠. 이때 이 주가노프의 지지율은 무려 20%를 넘는 그런 지지율을 올렸고요.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었죠. 야 그러면 교수님 이 올리가르히는 노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만약 옐친이 무너지면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될 텐데 다 구경을 뺏길 맞아. 거. 그렇죠. 소유재산 다 뺏기는 이건 거잖아요.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무조건 것입니다. 막아야 되네. 예, 옐친과의 운명 공동체가 된 올리가르히는 옐친을 무조건 재선에 성공하게 만들어냈어요. 이때 올리가르히는 러시아의 부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계획합니다. 바로 자기들이 가진 돈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이죠. 이때 옐친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자면서 뭉친 올리가르히가 바로 옐친의 킹메이커 7인방이었습니다. 와, 예, 먼저 7인방의 대표격인 인물은 옐친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베르조프스키였는데요. 그는 자동차 업체와 석유기업, 니켈 회사, 은행, 신문사, 방송사, 항공사를 소유할 정도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네. 제일 많이 갖고 있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은행으로 신흥재벌이 된 구신스키도 은행을 비롯해서 방송국, 신문사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었죠. 부신스키. 또 포타니는 은행과 함께 니켈 회사를 소유했는데요. 1994년 매출액이 현재 가치로 7조 7천억 원대를 기록한 러시아 최대의 니켈 회사였습니다. 금융과 석유 재벌로 통하는 호돌콥스키가 소유한 세계적인 석유 회사 유코스 역시 1996년 당시 러시아 기업가의 재계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야, 마찬가지로 금융과 석유 재벌이었던 프리드만 그리고 금융 재벌 아벤과 스몰렌스키가 여기에 가담합니다. 7인방. 돈 되는 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 자산을 다 합치면 러시아 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7인방은 오로지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심각하다. 근데 너무나 권력가들이라 예. 뭐라도 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옐친을 위한 전략이 어떻게 돼요?
먼저 7인방은 자기들이 소유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선동에 나서게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에서는 날마다 옐친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방송되었고요. 또한 상대 후보 쥐가노프를 비방하는 광고도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당시 광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 적힌 글을 일리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думай и выбирай. 생각하고 선택하라라는 뜻이에요. 위쪽에는 옛날 공산주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상품도 없고 배급받던 시절이다. 아, 근데 지금은 좋은 상품들이 넘쳐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주의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면 잘 생각해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옐친의 선거 캠프에서 대형 방송사를 거느린 올리가르키가 있었기 때문에 옐친에게 유리한 일방적 편파 방송이 시작되었죠. 와, 그리고 신문에는 쥐가노프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어떤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지 이런 사실들이 쭉 열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리가르키는 방송을 통해서 옐친의 개혁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일리아 씨 혹시 당시에 TV 방송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시기에는 이제 러시아 방송을 이제 틀기만 하면 러시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뭐 군인, 노인, 뭐 은퇴한 직장인 막 나와서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택한다, 옐친을 찍는다. Ельцин руководит, продолжает свое начатое. Пусть доводит до конца до хорошего. 막 이런 식으로 그 광고를 많이 만들어 놔서 거의 매 시간 보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푸틴이잖아. 푸틴이라고요? 예. 자, 베르조프스키가 이 줄을 선 인물은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었습니다. 어? 당시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직을 지냈던 인물로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던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올리가르히는 푸틴이라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 걸렸네. 예. 완전 잘못 걸렸어. 이후 베르조프스키의 지원으로 푸틴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결국 2000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박이다. 그러면 이 푸틴 대통령 만든 것도 올리가르히라고 봐도 되는 그렇다고 거예요? 볼 수 있죠. 네, 진짜로? 예. 베르조프스키가 만들었죠,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 푸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의 앞날은 어땠을까요? 야, 바로 뒤통수일 것 같은데. 끝장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뺏을 것 다 같은데요? 뺏길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데. 옐친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푸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올리가르히를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와 대박 소름. 근데 이것도 너무. 와. 근데 말이 되나 근데? 야 이거 아침 드라마에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와 대박.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척결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토사구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올리가르히를 척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푸틴이? 러시아의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를 안정화하려면 이 올리가르히가 초래한 부정부패 그리고 약탈자본주의 등 경제 위기의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도움은 다 받고. 대통령 식탁 들고. 그리고 이 올리가르히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임자 옐친의 운명을 자기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꼭두각시가 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 그래서 올리가르히는 기껏 푸틴을 지원하고도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일리아 씨 그럼 이런 푸틴의 행보에 뭐 서민들 국민들은 굉장히 뭐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998년쯤인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을 보시면 젊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굉장히 나는 이런 사람들을 척결하겠다라고 한 순간부터는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랬겠네요.
교수님, 푸틴이 칼을 딱 빼들었을 때 그러면 가장 타격을 입은 올리가르히가 누군가요? 예, 이때 푸틴은 이 정치 권력을 넘보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것은 방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올리가르히부터 이제 손을 봐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죠? 손을 봐준다는 석유 쪽이에요? 말 미디어 무서운데? 쪽이에요? 어디예요? 바로 본인의 대통령 당선을 뒷받침했던 베르조프스키가 바로 그 대상인데요. 그를 탈세 등의 혐의로 압박하고 구속까지 하게 됩니다. 킹메이커였는데. 예, 결국 베르조프스키는 갖고 있던 석유 회사도 나라에 넘겨야 했고요. 2001년에 총 13억 달러, 현재 가치로 3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포기한 채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망명 뒤에도 베르조프스키는 올리가르히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푸틴 정권을 몰아내자고 촉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Mr. Putin is criminal, and regime of Putin is criminal. And what is important 그래서 that Putin... 스스로를 단순한 그 재벌이 아니라 러시아의 자유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투사를 자처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2013년에 결국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 그리고 구신스키는 푸틴이 대통령 당시 2달 만인 2000년 5월에 구신스키의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횡령 혐의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결국 압박에 못 이긴 구신스키는 회사의 경영권을 나라에 넘기고 스페인으로 망명을 했죠. 호드르콥스키는 2003년에 사기 및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세금 체납에 감당할 수 없는 추징금을 부과해서 회사는 결국 파산을 맞이했고 국유화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세월을 맞이했네요. 뿐만 아니라 이때 호드르콥스키는 푸틴과 같은 범죄자들과 타협하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썩겠다 이러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8년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석방된 이후에는 러시아를 떠나서 현재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활약 중입니다. 푸틴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그런 예. 화를 입은 거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4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니켈 재벌 포타니는 아예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부 서약까지 하고 러시아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만과 아베는 푸틴의 최측근이 되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푸틴의 조력자로 알려지면서 서방의 제재 대상에까지 오르는 등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스몰렌스키는 1998년 금융위기 때 회생을 하지 못해서 부자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옐친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7인방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리아 씨, 혹시 그 1세대 올리가르히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첼시 구당주였던 석유 지보리 있죠. 로만 오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인데 오브라모비치는 이제 푸틴의 지시를 따라 1995년에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추코tka 지역을 주지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돈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푸틴이 또 다시 맡으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거절했는데 푸틴이 강경한 요구에 굴복하고 2005년에 다시 주코트카의 주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세술로 호화롭게 지금도 살고 있죠.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푸틴은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길들이기 작업을 통해서 정재계를 좌우하던 그런 힘을 무력화했고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가르히를 대하는 푸틴의 태도가 텔레비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2009년에 임금 체벌이 지속되던 이 시멘트 공장을 찾은 푸틴은 이 공장 소유주였던 올리가르히에게 지시를 하죠. Вы подписали этот договор? Да. А Олег Владимирович подписал? Что я не вижу, уже подписали. Пишите.
Идите к нам. Да, догово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Только вторичку мне видите? 푸틴의 이런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면서 푸틴과 올리가르히의 서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